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를 아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번번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국무총리로서의 정책 역량, 또 자질, 또 도덕성에 대해서 잘 검증을 하면서도 인사청문회의 본연의 역할에 어긋남이 없도록 국민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짜증 섞인 비판이 나오지 않는 품격 높은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은 정책과 업무 역량에 대한 검증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청문위원,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렇게 정책 검증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동 상황 말씀하시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님께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면 어느 규모로 또 대충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지명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중동 상황 때문에 또는 그 이후에 더 가중적인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별개로라도 코로나에 이어서 내란까지 가중된 어떤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한 소비 진작, 소비 지원 또는 어떤 이후에 경제의 다시 재도약을 위한 투자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대략 20조에서 30조 원 입장은 다릅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가 최근에 30조 원 수준으로 논의가 모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의혹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의혹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또 한 가지만 좀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이게 좀 검토를 해보니까 2002년 사건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제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저를 부른 수사 검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수사 검사는 정확하게 당시 표현하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저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 받아들였던 일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 후보쯤 되는 경우 규모를 치룬 후보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행해지는 영수증 발급에 책임을 진 경우는 제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계열의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제기되었던 가운데 두 분인가가 무죄를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영수증 처리는 사실 후원의 실무자들이 담당할 일이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다 챙기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제 관련된 SK 손기승 회장으로부터 김민석이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의도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또한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를 불렀던 수사 검사가 이야기해 준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한 SK의 회장급 인물들이 우연히 만났을 때 유일하게 그간 기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 인사에게 미안한 게 저였다라고 몇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관련됐던 기업인들도 또 당시의 수사검사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언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강하게 표명한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후 윤석열 씨 등이 관여된 정치검찰의 어떤 핵심 라인에 일관된 정치검찰의 일종의 조작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기사를 그렇죠. 보고 네. 제가 흥미롭게 그렇죠.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우검회라고 해서 이 우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또 사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몰아갔던 이인규 검사, 이제 또 조국 사냥에 앞장서 조국 사냥을 했던 윤석열, 또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시도했던 한동훈 등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수부 검사들, 조작 검사, 조작 수사들의 어떤 모임이었던 이런 검사들의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출발점 첫 번째 희생양이 김민석 후보자님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제가 나중에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저는 그때 변방에 이미 버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잊혀진 인물이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후원금도 당에서 요청을 했고 후보자님 요청했던 게 아니고 당에서 요청했고 또 사용 내역도 선관위에 다 보고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중앙당이 해당 기업에 요청했고 해당 기업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그대로 선거 캠프에 전달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쓴 내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께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제게 왜 그것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앙당이 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또는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든 또는 심지어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다.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성실한 검사분들 전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 검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류의 그렇게 군사 쿠데타에까지 이른 그런 세력들이 취했던 방법이 말씀 주신 표적 사정, 증인 압박, 거짓 어떤 증거 조작 등등의 방법을 취했던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 중에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그럼 이게 사람의 문제로 봅니까? 제도로 문제로 봅니까?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걸 벌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부 정치 검찰의 문제로 국한하면 제도는 잘못이 없는데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이다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네, 황 의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부 정치 검찰들의 일탈이 물론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은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는 기형적인 검찰제도, 즉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그래서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꿰맞추고 또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을
기소기관이 걸를 수 있는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무리하게 해도 그것이 기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수사 기소의 결합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화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탈 권력 남용을 하고 일탈되는 검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단 한 명이라도 선의를 적어도 마음으로는 가지는 검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의 기대로 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자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검찰 개혁의 청사진은 무엇일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 PPT 좀 띄워 보실래요? 네. 후보자님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김문수 후보 사례도 있었고 또 김기현 의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분도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다 당사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자는 영수증을 실무자가 발급한 줄 알았지 난 영수증을 자세히 몰랐다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나 김기현 의원, 김문수 후보 이 두 분들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데서 나온 필연적인 폐해다 그렇게 봅니다.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명성을 얻고 있는 죄는 덮어서 돈방석이 안 난다. 이런 그 세간의 속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의 청사진 이재명 후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 분리 또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등장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또는 민주당에서 최근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세부안으로 들어가면 저도 전문적으로 그걸 다루는 의원들로부터 말씀을 여쭤보니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하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기소 분리는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죠.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에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얘기는 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최근에 그 국정위 뭐라 그러죠? 그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되자마자 바로 그 배당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버리는 그래서 수사 착수라는 보도가 나가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저항의 조짐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있는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다 이렇게 규정 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인지상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면은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인력, 직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고 후보자께서도 동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이 수사기소 분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소 분리는 그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 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수처를 만들었다든지 또 뭐 경찰의 국수본을 만들었다든지 뭐 또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물론 있습니다만 또 단계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인정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공약은 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 결과가 윤석열 집권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도 하고 우려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각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개혁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지적입니다. 즉 초기에 적폐청산이 불가피했었죠. 그 적폐청산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적폐청산을 당시에는 검찰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돌이켜 보면 꼭 검찰 손에 맡겼어야 되냐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당시는 검찰 특수부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가 오히려 비대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됐고 그 특수부 수사를 주도한 특수통검사인 윤석열은 공정과 뭐 정의의 화신처럼 등장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직접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해가면서 직접 청와대를 겨냥하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거리도 아닌데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 같으니까 요거 막아야겠다. 또 그 당시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국민적 영웅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어. 이쪽 당에서 될지 저쪽 당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능성이 있어. 이게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중에 강력한 그 경쟁자가 될 잠재 경쟁자가 조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수사기소 분리는 결국 실패하고 검찰 정권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선 검찰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총리로 취임하신다 하더라도 총리님의 의지,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입법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역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입법 후에도 또 유예기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좀 둬야 한다. 이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입법적인 사항들, 시행령, 시행규칙, 예산, 인력, 직제 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또 신속하게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기억하시지만 21대 국회에서 그 검찰 직접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던 과정 기억하시죠? 네. 21대 국회 끝날 때쯤에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박형무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합의안도 기억하시죠? 네. 네, 그 박병석 의장님 주재로 했던 합의안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또 합의안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죠. 맞죠?
네. 즉 예전에 부경공선 방대로간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2대 범죄를 줄이는 네. 그런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 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죠? 다 네. 사실상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된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전 정권 인사 수사에 나섰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보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그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인 그 부패 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 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 직권남용, 정당법 등 이것이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 경제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 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동훈 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시절에 가장 잘못한 일이 시행령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인데요. 그것의 후과를 바로잡는 개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는 각 당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을 우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시행령은 대통령과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할 일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모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연히 시행령은 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바로 속히 이렇게 개선하고 원상으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을 바꾼 후에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행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현재의 법은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모든 범죄를 늘려놨습니다. 부패, 경제 모든 범죄 넣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대통령과 저 건에 대해서 지금 딱 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행령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저는 그걸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선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 문제는 속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통치 전반에 대해서 예컨대 그 행정부에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그런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정부가 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부패 경제로 줄여놨는데 이것을 그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역행하게 늘려놨단 말이죠. 이건 그래서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 된 것이죠. 이거는 바로 정권이 바뀌었다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회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패 경제로 대폭 수사 범위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에 수반돼서 인력과 예산이 또 줄여야 됩니다. 인력과 예산 이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예산은 이번 금년 예산부터 이것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부터 이 수사 대상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수사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 줄였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이거 줄여야 되고 인력도 줄여야 된다. 일이 줄었는데 왜 인력이 그대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건 정부가 즉각 해야 할 일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마치고 잘 일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고 저것을 속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황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주권 헌법이라는 말도 쓰셨더라고요. 네, 예, 민주연구원장 하실 때 네, 2018년 그때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 헌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봤는데요. 예, 국민주권이라는 말에 이렇게 후보자님 일찍이 이런 말을 쓰셨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해 2월 달에 국민헌법 콘서트에서는 국민 참여는 개헌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용어도 쓰셨더라고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이러한 국민 주권 헌법, 국민 참여 개헌 여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칠레 등이 시도했고 성공한 나라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이 필요한 절차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국민 주도를 위한 개헌 절차법.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개헌 네, 절차법. 들어봤습니다. 이게 발의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개헌 절차법, 이 국회 합의로 통과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국회 문제이긴 한데 후보자님 그 개헌은 국회가 합의해야 하고 국회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후보자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국민 주권, 국민 참여 이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개헌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처럼 국민주권 개헌, 국민참여 개헌이라는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과거에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사실은 제가 정책위 의장 시절에 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개헌을 절차법으로 해서 개헌 절차법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개헌 문제를 논의할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내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요. 저는 그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이유는 미국처럼 무슨 뭐 세컨드 어멘드먼트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러운 절차에 의해서 쭉 이렇게 개헌을 해나가는 것을 그렇죠. 제도화하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개헌을 어마어마한 정치적 논의를 해야 되는 국가적인 특별 정치 행사로 만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런 계신 것 것을 같습니다. 네. 한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여러 정치 세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 또는 총선 때 개헌을 합의만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만일 제가 총리가 된다면 제 소신 여부라든가 제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국민적으로 개헌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당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일정 부분 해야 될 영역이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 절차법을 뭐 정부 입법으로 하는 건 좀 무리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헌 절차법은 정부 입법으로 가는 건 좀 무리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개헌 절차법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원 절차를 이렇게 입법부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제가 발의하려는 건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는 일정을 개원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그 일정을 확정하는 법안이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러는 것을 그런 법안인데 이것이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꼭 개헌이 성사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 답변을 잘 해주시긴 했는데 시행령 그 윤석열 정부의 수정의 통치도 하나만 더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검찰 개혁과는 좀 차원의 다름이지만 행안부 경찰국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행령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시점 저의 신분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그렇죠.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신분이 확정되고 나면은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수사, 이거는 내가 그 검수원복 시행령 만든 덕분이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놓은 게 이제 검수원복 시행령이죠. 위헌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 경제, 공무원,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그걸 약칭 머리 글자마다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그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그 공무원 공선 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다 삭제돼야 맞는데 이걸 다시 부패와 경제를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연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인데 한동훈은 또 그걸 헌재 권한제의 심판 청구했다가 졌지 않습니까, 한동훈? 그래서 이 잘못된 시행령은 하루빨리 이제 원상복구 시키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회 입법 취지에 맞게. 그 부분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고 계시죠? 이해도 했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는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예. 딱 좁혀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말씀 주신 과정에서 소개된 그 검수원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을 시행령으로 진행되게 한 것을 자랑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뭐 자랑하면서 검수원복 덕분에 이재명 수사받겠다, 재판받겠다. 이거 대단히 참 잘못된 일입니다.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짧게 그 가계부채 탕감 대책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탕감 대책에 대해서 아마 아까 존경하는 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기 극복 기금 가칭 어떤 기금 위기 극복 기금 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만은 아까 오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예대마진 엄청난 예대마진들을 그 누리고 있는데 그 예대마진에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기금을 마련해서 이 저소득의 다중채무자 이게 뭐 91,174명 91,724명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원금 감면 또 한국자산관리원 캠코가 보유한 무담보 장기채권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이와 같은
좀 적극적인 이러한 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소득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문제는 아까 오기영 의원님께도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포괄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새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 극복 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있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고 적정한 방식으로 원래의 문제 제기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요한 최연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